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보기만 해도 증오를 느낍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나르시시스트의 구조를 가진 사람에게서 올 때 그 감정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거절입니다. 분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증오를 느끼는 5가지 이유에 대해, 그리고 이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우리는 C.S. 루이스의 관점을 함께 사용할 겁니다. 그는 나르시시즘을 임상적인 용어로 말하진 않았지만 상처받은 자존심, 부풀려진 허영,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영혼의 깊은 표현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건 복수를 위한 대화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진단하려는 목적도 아닙니다. 당신이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종종 타인이 당신에게 투사하는 증오는 당신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내면과 벌이고 있는 싸움과 더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은 진리의 단순함 앞에 서면 견디지 못합니다. 소리 지르고 발버둥치고 미워하지만 결국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왜 나르시시스트는 결국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그토록 증오하게 되는지를. 그러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귀 기울여 주세요. 어쩌면 이 대화가 끝날 무렵 당신은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 안에서 미워하는 바로 그것이 사실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본질일 수 있다는 걸.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하지만 그에게는 깊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반응에 맞춰 존재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통제를 통해 정체성을 세운 사람에게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도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중심에 서야만 살아갑니다. 모든 관계의 기준점이 자신이어야 하죠. 모든 것이 자신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빛나면 불편하고, 누군가가 자기 목소리를 내면 불편하고, 누군가가 감히 아니요라고 말하면 그의 내면 구조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자신이 만든 세계에 대한 위협입니다. 당신이 자율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조종의 게임에 응답하지 않으며 당신 삶의 중심축이 있다는 걸 보여줄 때 그는 그것을 거절로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그가 믿고 있는 자신, 즉 꼭 필요한 존재, 존경받는 존재, 우월한 존재라는 그 믿음 자체를 상처 입히는 거절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침묵이 어떤 직설적인 대립보다 더 크게 울립니다. 더 놀라운 건 당신이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이런 반응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그저 당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저 그 중심 궤도를 벗어나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누군가의 감정적 연장선이 되지 않기로 한 것만으로도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분노만 느끼지 않습니다. 굴욕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그의 내면에서는 당신의 자유로움을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경계를 성숙함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거절로 해석합니다.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눈에는 균형이 아니라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벌하거나 조종하거나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주 당신을 깎아내리려 하고 흔들리게 만들고 당신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다시 그의 중심을 돌게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중심을 차지해야만 자신이 존재하는 것 같고 지배하고 있다고 느끼며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중심을 잃지 않고 자기 자신에 머무를 때 그가 짜놓은 게임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당신에게 느끼는 증오는 어떤 실수나 행동, 특정한 말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상징하는 그 무언가 때문입니다. 누구의 시선에 맞춰 스스로를 왜곡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건 참기 힘든 일입니다. 그가 만든 거품 밖에도 삶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불편해하는 건 당신에 대한 통제를 잃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통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현실을 직면하는 순간 그가 느끼는 증오는 힘의 표현이 아니라 도저히 마주할 수 없는
내면의 취약함에서 비롯된 반응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를 중심에 두지 않음으로써 더 깊은 일이 벌어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점점 느끼게 됩니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도전받고 있다는 걸.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논쟁하지 않아도 당신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 그가 자기 자신에게 감추려 했던 것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을 증오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그가 외면하는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가 쌓아온 가면을 무너뜨리고 자존심을 흔들며 통제라는 겉모습 뒤에 있는 공허함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원치 않아도 거울이 됩니다. 그가 가장 보기 싫어하는 거울. 하지만 그 거울은 그가 외면하고 싶은 진실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런 점을 자주 강조했습니다. 그는 교만이 가장 미묘하고 가장 파괴적인 죄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진짜로 선한 사람을 견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자기 내면의 상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가 스스로를 생각보다 작은 존재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떠오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고개를 들고 서서 자신이 금식하고 의롭게 살고 있다고 감사했지만 세리는 눈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비를 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려는 핵심은 누가 더 많은 행위를 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더 진실했느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진실함이 나르시시스트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만든 이미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진솔하고 불완전하며 인간적인 존재는 그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는 취약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숨겨두었던 모든 것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 가려진 결핍, 덮어버린 불안감들까지 당신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를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진실하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가면의 세상에서 진실하게 존재하는 건 이미 하나의 혁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 속에 사는 사람은 진실이 가까이 올 때 언제나 분노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느끼는 증오는 당신의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드러내는 무언가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의도치 않게 비추는 명확함 때문입니다. 그 명확함은 그림자의 의존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는 곳에서는 그의 환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요. 사실 그는 당신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그것을 미워하는 겁니다. 당신의 진정성이 주는 불편함, 당신의 자유가 불러일으키는 자각, 그 모든 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대신 당신을 공격하는 걸 택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의 힘이 시작됩니다. 그의 증오가 당신이 지닌 진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진실은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변명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용기입니다. 아마 당신이 다가갈 수 없는 어떤 진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인정하기조차 어려운 또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질투입니다. 하지만 그건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하는 질투입니다. 비난으로, 조롱으로, 무시하는 말투로 위장된 질투죠. 왜냐하면 남이 가진 걸 부러워한다고 말하려면 겸손함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그 겸손함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가 당신을 증오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어딘가에선 그가 잃어버렸거나 애초에 가져본 적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돈이나 직업적 성공, 지위 같은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섬세하고 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평온함, 가벼움, 자기 자신을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유. 있잖아요. 그냥 조용히 있는데도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밖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혹은 어떤 공간에 들어서기만 해도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 존재를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꽉 찬 사람.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존재를 견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게 만들려 하고 당신은 안에서부터 그것을 자연스럽게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공감하며 듣고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느낍니다. 자신이 아무리 인정받으려 했어도 무언가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걸. 그 부족한 무언가는 진실함이고 인간다움이고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걸 당신 안에서 보게 되면 분노가 솟구칩니다. 당신은 억지로 노력한 게 아닙니다. 그냥 존재했을 뿐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감정이 아주 미묘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자신보다 자연스럽게 존중받는 직원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상사, 당신이 자신의 인정을 받지 않고도 행복한 모습을 보이자 당신의 선택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연인, 당신이 피어나기 시작하자 점점 당신을 멀리하는 친구. 이런 행동들은 자각 없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 미해결된 아픔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직면되지 않고 대신 투사됩니다. 그의 좌절은 당신의 진실성에 대한 공격으로 바뀌고 그의 불편함은 당신의 빛을 지우려는 시도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키울 수 없는 걸 남에게서 볼 때 그걸 없애버리려는 유혹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어야 만족한다. 나르시시스트의 교만은 당신을 보며 감탄하지 않습니다. 비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가 도달할 수 없다고 느끼는 어떤 것을 상징한다면 당신은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당신이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가 감당하지 못하는 진실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빛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빛을 비추면 드러나는 상대의 어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은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맞추기 위해 당신의 빛을 줄이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게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큰 갈등이나 격한 대화에서 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태도에서 옵니다.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방식에서 옵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려면 당신의 감정적 반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설명하고 변명하고 흔들려야 그는 그 안에서 힘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내면에서 무너집니다. 그가 당신을 증오하는 네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예상한 대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갈등을 원했습니다. 감정을 폭발시키길 바랐고 당신이 중심을 잃길 기대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자신이 중심이 되는 관계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속도와 방향을 정하고 당신은 계속 설명하고 맞추고 상처 입는 그 게임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당신이 그 게임을 떠나는 순간 그는 가장 중요한 연료를 잃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당신이 도발에 응하지 않을 때, 감정적 조종에 넘어가지 않을 때, 네가 예민한 거야? 그건 네 착각이야 라는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때 당신은 성숙하게, 침착하게,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이건 감정적 혼란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숨이 끊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는 당신이 울길 바랐습니다. 매달리길 바랐고 무너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조용했습니다. 혹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가 세워온 정서적 지배 구조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구조는 당신이 흔들릴 때만 유지되니까요. 그래서 그는 다시 당신을 자극하려 합니다. 당신의 경계를 시험합니다. 자신의 권위를 회복하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중심을 지킬수록 그의 가면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면 뒤에 있는 건 힘도 우월함도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통제를 잃을까 두렵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드러날까 두렵고 더 이상 조종할 수 없을까봐 두렵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악은 시끄럽고 과장되지만 비어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연극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공허함이 드러납니다. 그때 나르시시스트는 단지 화만 내지 않습니다. 절망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반응도 관객도 지배도 사라진 그 자리에 오롯이 남는 건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그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현실입니다. 그가 정말 원했던 건 당신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아직 당신 인생에 영향력이 있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중심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게임에 응하지 않을 때 그는 보게 됩니다. 당신이 이미 그 굴레를 벗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증오는 더 거세집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를 상처 입히는 건 당신의 분노가 아닙니다. 당신의 평온입니다. 당신의 외침이 아닙니다. 당신의 침묵입니다. 당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한 당신의 선택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견디지 못하는 수많은 태도 중 가장 깊은 상처로 남는 건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냥 조용히 앞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 그게 복수여서도 충돌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충돌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조용히 떠났고 그를 중심으로 돌던 삶을 멈췄고 그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당신을 증오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계속 삶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일상을 다시 세우고 내면의 세계를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갔습니다.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았고 굳이 마지막 말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외부의 인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더 이상 아무 것의 중심도 아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가 끝날 때까지만 통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억에 얽매이고 상처에 머무르고 빈자리에 갇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전진하고 피어나고 다시 삶을 시작하는 걸 보면 그는 그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자유로움이 그가 실제로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은 그가 스스로를 믿어온 모든 이야기를 무너뜨립니다. 자신이 대단한 존재였고 잊을 수 없으며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그 허상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화가 납니다. 당신이 행복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행복이 자신 없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이 감정이 애매한 메시지, 조언처럼 보이는 비난, 무심한 척 다가오는 시도로 나타납니다. 그는 다시 당신의 삶에 스며들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내면에서는 자신이 한때 지배하려 했던 누군가가 이제 스스로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교만은 무시당하는 걸 참지 못한다. 차라리 미움받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간 자의 침묵은 자아에 매달리는 이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죄책감을 주입할 공간도 관심을 얻어낼 틈도 조종할 여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 여정의 가장 강력한 힘은 이겼다는 걸 보여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조차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저 평온함으로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대답이 됩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은 어떤 외침보다도 강하게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분노합니다. 그가 심으려 했던 트라우마 자리에서 당신은 자유를 피워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남기려 했던 상처 위에 당신은 자각을 피워냈고 그가 당신을 붙잡아 두려 했던 자리에서 당신은 걸어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증오는 순수한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 느낄 수 없는 것, 될 수 없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존재감 하나만으로, 그 진실함 하나만으로 그가 직면하기 꺼려온 모든 것에 거울이 됩니다. C.S. 루이스는 지옥은 불과 유황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진짜를 거부하는 마음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 상태 속에 삽니다. 실패할 수도 없고 약해질 수도 없고 진짜로 사랑할 수도 없는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 안에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내어줌을 요구하고 내어줌은 위험을 요구하며 그에게 위험은 곧 약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심으로 행동하고 침착하게 반응하고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할 때 그의 연극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미워하는 건 당신이 상징하는 것, 감정적 자유, 회복력, 그가 두려움이나 무관심으로 인해 스스로 키우지 못한 모든 것들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보호는 공격이 아닙니다.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입니다. 상대의 행동은 그 사람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지 당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 당신이 자신을 알고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내면을 돌보는 법을 배울 때 조종의 게임은 힘을 잃습니다. 혼란이 있던 자리에
명확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선함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거리를 통해 배워야 할 뿐입니다.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 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평화를 선택하고 자신을 지키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오래 반복되던 고통의 사이클은 조용히 끝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지금 돌아보면 그 사람이 가장 불편해했던 것이 바로 지금 당신을 빛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벼움, 단단함, 진실함, 그리고 작아지지 않기로 한 용기.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빛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이 당신에게 닿았다면 굳이 누구에게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숨을 들이쉬고 느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당신 안에서 미워하는 것에는 당신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당신의 진짜 힘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